저는 강지원. 35세. 한국 전통 수혜인으로 세대째 한국 전통 자수 비전 승자입니다. 친가는 서울 강남에서 한복 맞춤 제작 사업을 해온 세습가족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에 시집가도 결혼 생활에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0년 전 대학교 동창이었던 김민우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제조업체 사무직으로 성격은 순박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항상 주저하며 어머니 이순옥의 말에 복종하는 모습이 일상이었습니다. 시댁엔 시어머니 이순옥, 시누이 김지은, 시동생 김민호가 함께 산다는 점 외엔 특별히 복잡한 가족 관계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70회 생신입니다. 저는 아침부터 자수 작업을 하며 시댁에서 연락이 올지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카톡 가족단체 채팅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은이 올린 사진 속엔 호텔 연회장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시어머니는 금색 한복을 입고 자녀들과 함께 웃고 있습니다. 저의 모습은 아무 데에도 없습니다. 주변 친척들의 축하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지만 아무도 지원이 왜 안 왔어? 라는 질문 하나 없었습니다. 마치 저는 이 가족에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 3일 전 시댁이 소유했던 서울 서부권 토지가 재개발 대상이 돼 2억 8천만 원의 철거 보상금이 입금됐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모임에서 시어머니는 통장을 김지은에게 건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기야, 이거 내 시집 마련비로 가지? 시집간 딸이야. 혼외인은 결국 혼외인이니까? 김지은은 웃으며 통장을 받고 새 차 열쇠를 돌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언니, 안 신경 쓰죠? 아무튼 언니 친가가 잘 나서니까.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이 가족 위해 내준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지불해야 했던 2천만 원 빚. 김민호의 결혼을 위해 사준 신혼집 전액 1억 5천만 원. 심지어 작년 시어머니 심장 우회술 수술비 800만 원까지. 이 모든 게 혼외인이라는 세 글자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아래 손을 모으고 결혼식 때 시어머니가 선물한 금팔찌를 만지셨습니다. 무게감이 없고 빛을 받으면 가벼운 은색이 드러나는 이 팔찌는 어제나처럼 거짓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와 김지은,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보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들이 저를 외인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는 진정한 안팎 차이를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이 확 떠올랐습니다. 생일잔치를 참석하지 않았다는 건 아무도 묻지 않았고 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 김민우가 늦잠을 자고 일어나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신 때 너 안 와서 좀 속상하셨어. 그래도 이해해줬어. 너 자수 작업 바빴잖아. 저는 자수 바늘을 꿰는 손을 멈추지 않고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음엔 꼭 참석하겠다. 표정엔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고 김민우는 안심한 듯 웃으며 출근했습니다. 그는 모릅니다. 저는 이미 그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결혼 이래로 시댁의 가계부를 정리하는 일은 대부분 저에게 맡겨졌습니다. 시어머니 이순옥은 여자가 이런 걸 잘하잖아라며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세금 신고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세금을 덜 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매번 가계부를 정리하며 불일치하는 금액과 명목 없는 지출을 메모장에 적어두었습니다. 지금은 그 메모장이 스마트폰의 암호화 폴더에 스캔본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김지은이 집에 왔습니다. 새로 산 벤츠차 키를 허리에 걸고 쇼핑백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이거 선물해줘. 철거금으로 샀는데 너한테 딱 맞을 것 같아. 그녀가 건네는 목걸이는 싼 플라스틱 제품이었지만
저는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받았습니다. 정말 예뻐. 고마워. 김지은은 기분 좋아하며 자기 방으로 갔고, 저는 그녀가 버린 쇼핑백 안에 들어있던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금액은 500만 원이었지만 거래처는 대형마트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품은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이는 세금 회피의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저녁 시간.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원아, 민호가 차량 연료비를 내야 하는데 너가 대신 내줘. 아직 취업도 안 됐고 돈이 없잖아. 알겠어요. 시어머니, 내일 입금해 드릴게요. 대답은 예전처럼 순순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은 후 즉시 민호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카드는 매일 클럽과 맛집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돈이 없다는 건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시댁은 저를 단순한 현금 창고로만 생각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저는 결혼식 때 받은 거짓 금팔찌를 손에 쥐었습니다. 금속이 차갑고 표면의 코팅이 벗겨지기 시작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 팔찌는 시어머니가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증표라고 말하며 준 것인데 그녀의 거짓과 함께 저의 순진함도 이 팔찌처럼 허상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고 한국세무청 공식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시댁이 신고하지 않은 소득 금액, 허위 지출 명세, 그리고 김지은이 철거금을 이용해 사업을 시작했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면제받은 기록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각 증거는 암호화된 USB에 저장되었고 이 USB는 저의 자수작품 상자 속에 숨겨졌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곳이죠. 다음 날, 저는 친가에서 받은 유산 중 일부를 꺼내 법률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저의 계획을 듣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강 씨가 가지고 계신 증거가 충분하다면 세무조사와 함께 재산분쟁 소송도 유리할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건 준비 단계일 뿐. 시어머니와 그녀의 자녀들이 벌받을 시간은 곧 올 것입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온 뒤 저는 차 안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거짓 금팔찌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촉감이 저를 각성시키는 듯 앞으로 나아가야 할 단계를 하나씩 되새겼습니다. 첫째는 김지은의 불법 자금 모집 증거. 둘째는 이순옥의 저소득자 보조금 유용 증거. 이 두 가지가 세무조사와 함께 맞물리면 시댁은 완벽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김지은이 자주 갔다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철거금을 받은 뒤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고 홍보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를 유도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제 친구의 동생이어서 미리 연락을 취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언니. 김지은 언니는 매주 목요일 저녁 여기에서 사람들 만나는데 단기 고수익 투자라고 말하며 돈을 모으더라고요. 작년부터 시작했어. 아르바이트생은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 김지은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여러 사람에게 투자 계약서를 보여주며 이번 프로젝트는 3개월 만에 원금의 2배를 돌려준다고 속삭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저장한 뒤 친구의 동생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고 다음 목표인 이순옥의 저소득자 보조금 문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5년 전부터 소득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아라고 저소득자 자격을 신청했고 매월 30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토지를 소유했고 김민우는 정규직으로 월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저소득자 신청을 한 지역사회복지관에 갔습니다. 복지관 직원에게 친척이 저소득자인데 최근 경제 상황이 좋아졌어서 자격을 철회해야 할지 문의하려 해라고 말하며 이순옥의 신청 서류를 살펴보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신청서에는 월 소득 10만 원, 거주지 소유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시댁 토지가 이순옥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김민우의 급여 명세서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신고입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관련 서류를 스캔한 뒤 시어머니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갔습니다. 저는 과거에 시어머니의 통장을 관리해줬던 적이 있어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통장 내역을 보니 매월 30만 원의 보조금이 입금된 뒤 금방 김지은의 계좌로 이체되는 기록이 일목요연했습니다. 이는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오후 저녁. 저는 김지은의 아파트 아래층에서 차를 주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밤 11시에 귀가하자 저는 카메라로 그녀가 지갑에서 여러 통장을 꺼내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불법 자금 모집 자금을 모으는 데 사용하는 비밀 계좌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촬영한 영상과 은행 거래 내역을 변호사에게 보냈고 변호사는 이 증거로 경찰에 신고하면 경제범죄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거짓 금팔찌를 빛에 비추었습니다. 이제 시댁의 모든 거짓과 탐욕이 저의 손에 쥐어 있습니다. 수집한 증거는 USB에 하나씩 저장되고 세무청 경찰청 감찰위원회에 제출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수연이 끝나는 날, 바로 그들이 벌받을 시간을 세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잔치가 열리는 저녁, 저는 자수 작업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짓 금팔찌를 목에 걸고 USB를 가방 안가장 안쪽에 넣었습니다. 벨트 속에는 사립탐정으로부터 받은 최종 증거 파일이 저장된 태블릿이 숨겨져 있습니다. 변호사와는 오후 6시에 최종 확인했고 세무청 경찰청 감찰위원회에 각각 증거를 제출할 시간을 정했다. 잔치가 가장 북적이는 8시부터 9시 사이에 모든 제출이 완료되도록 계획했습니다. 지원아, 어머니 생신인데 아무것도 안 챙겨가나? 남편 김민우가 출근 전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엔 살짝 미안함이 섞여 있지만 아무리 봐도 진심보다는 가족들에게 설명해야 할 부담이 더 컸습니다. 저는 자수바늘을 내려가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앞서 시어머니께 생신 선물로 자수 장식품을 보냈잖아. 오늘 작업이 급해서 참석 못할 거라고 미리 말했어. 김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좀 아쉽다라고 말했지만 별로 강하게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시어머니와 자녀들의 기분을 더 중시했고 저의 존재는 언제나 선택사항에 불과했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린 뒤 저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사립탐정 이재훈 씨가 보내온 최신 정보가 있었습니다. 강 씨, 김지은이 모은 투자금 총액은 약 5억 원입니다. 피해자는 23명으로 대부분이 노인이나 주부들입니다. 계약서에는 법적 효력이 없는 가명이 사용되었고 이자율은 연 60%로 금지된 이자율을 초과합니다. 이재훈 씨는 김지은이 작성한 계약서 사본과 피해자 인터뷰 음성 파일도 함께 보냈습니다. 음성 속엔 노인이 내 평생 저축금을 모두 넣었는데 이제 돌려받지 못하나라고 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르고 태블릿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오후 7시. 저는 시댁잔치가 열리는 호텔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밖을 보면 김지은이 새 차를 타고 부모님과 함께 호텔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순옥은 웃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김민호는 친척들의 아이들에게 돈을 나눠주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저의 존재를 잊고 철거금과 불법 투자금으로 만든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와이파이에 연결하고 세무청에 제출할 최종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시댁이 10년간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총 3억 2천만 원이었고
허위 지출 명세는 17건이었습니다. 그중엔 김민호의 신혼집 구매비를 4억 경비로 신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8시 정각. 저는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세무청 시스템에서 증거가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자 저는 다음으로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에 김지은의 불법 자금 모집 증거를 업로드했습니다. 8시 30분. 감찰위원회에 이순옥의 저소득자 보조금 유용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증거에는 허위 신청서 토지 소유권 등록부 통장 이체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 제출할 때마다 저는 거짓 금팔찌를 만지셨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저에게 힘을 주는 듯 그동안 겪은 억울함과 분노가 하나씩 사라지고 대신 결연함이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카페 바리스타가 음료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살짝 웃으며 감사하다는 말을 했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호텔 연회장에서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희미히 들리고 그들은 아직 자신들의 운명이 바뀌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든 증거 제출 완료. 다음 단계는 당신에게 맡긴다. 변호사는 곧바로 알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그들이 가장 즐거울 때 최악의 재앙이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카페 창밖의 불빛이 점차 밝아지고 호텔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앞에 놓고 각 부서로부터 온 접수 확인 메시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세무청으로부터는 제출하신 증거에 기반하여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공식 메일이 왔고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관은 불법 자금 모집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며 관련 인물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찰위원회는 가장 간결하게 허위 신고 및 보조금 유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알렸습니다. 각 부서의 반응이 예상보다 빨라서 살짝 놀랐지만 변호사가 미리 강 씨의 증거가 구체적이고 법적 효력이 충분하니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던 걸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거짓 금팔찌를 목에서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이 팔찌는 단순한 거짓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릴 심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9시 15분. 남편 김민우의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아, 잔치 끝났어. 이제 노래방 갈 거야. 너도 와. 어머니도 너를 보고 싶어 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술에 취한 기운이 느껴졌고 배경음악으로는 시끄러운 노래방 노래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작업이 너무 늦어서 갈 수 없어. 너희들 즐겨라. 시어머니께 안녕 전해줘. 그래. 아쉽다. 그럼 내가 다음에 이야기해줄게. 김민우는 아무 의심도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모릅니다. 그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동안 세무조사관과 경찰관들이 그들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재훈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노래방 주소 알려줘. 금방 서울 중구에 있는 스타 노래방 3층 특별실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세무청과 경찰청에 보냈고 현재 관련 인물이 해당 장소에 모여 있습니다라고 추가 설명했습니다. 10분 뒤 변호사의 전화가 왔습니다. 강 씨. 유산 확인 소송 관련 서류가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철거지는 당초 강 씨의 시아버지가 강 씨에게 유언으로 남겼으나 이순옥 씨가 유언장을 숨기고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산 강탈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찬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 주에 임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고 현재 철거 보상금이 들어있는 계좌에 대한 동결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철거지가 저의 유산이라는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시아버지가 직접 말했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이순옥이 아버지가 시댁에 남기려고 한 땅이야라고 말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습니다. 당시 저는 가족 관계를 위해 따지지 않았지만 이번 철거 보상금 사건을 통해 그녀의 속셈을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결제를 하고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고 겨울 첫 눈이 가벼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에 탔고 스타 노래방 방향으로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멀리서 노래방 건물의 화려한 불빛을 보았고 주차장에 김지은의 새 벤츠와 김민우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이재훈 씨가 보내온 노래방 특별실 내부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 속 이순옥은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김지은과 김민우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벌받을 운명을 모르고 불법적으로 얻은 돈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10시 정각. 저는 차에서 세무청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재 노래방 특별실 내에 관련 인물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보내자마자 노래방 건물 앞으로 여러 대의 경찰차와 세무청 차량이 달려왔습니다. 경찰관들과 세무조사관들이 빨리 내려와 노래방으로 들어갔고 곧이어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 밖을 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차 창을 살짝 닫고 스마트폰에 저장된 이혼 청구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눈이 점차 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노래방에서 경찰관들이 김지은과 이순옥을 인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지은은 울며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라고 외치고 이순옥은 황급하게 오해입니다. 모두 오해. 라고 말했지만 경찰관들은 단호하게 그들을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차 키를 돌렸습니다. 이제 그들과 관련된 모든 건 법원과 각 부서에 맡기면 됩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이혼 청구서에 서명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길 위를 달리는 차바퀴 소리와 함께 저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차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눈은 이미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고 차가운 눈송이가 얼굴에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 안은 평소처럼 조용했고 자수 작업실의 불빛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나왔습니다. 저는 거짓 금팔찌를 목에 걸은 채 이혼 청구서를 꺼냈습니다. 서명란에 강지원이라는 이름을 단정적으로 적었고 변호사에게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작업실로 들어가자 책상 위에 놓인 시아버지의 사진이 눈에 띕니다. 시아버지는 결혼하기 전에 저에게 이 땅은 너의 결혼 생활을 지켜줄 유산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며 유언증서를 작성했고 공증서관에게 확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이순옥은 저를 속여 유언증서가 잃어버렸다고 말하며 토지 소유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꿨었습니다. 당시 저는 시어머니를 믿었고 가족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유언증서 공증본은 변호사에게 맡겨져 있고 법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밤 11시. 강렬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이런 시간에 찾아올까 싶어 문을 열자 김민우가 눈에 젖은 채 기절하듯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어질러져 있고 얼굴엔 긴장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지원아, 제발 도와줘. 그가 저에게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랑 지은이, 민호가 경찰에 잡혔어. 세무조사관도 왔고 아빠의 계좌도 모두 동결됐어. 저는 그의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표정엔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야? 가볍게 묻는 대로 김민우는 말을 더듬으며 설명했습니다. 노래방에서 갑자기 경찰이 왔어.
지은이가 불법 자금 모집 혐의라고 말하고 연행했고, 어머니는 저소득자 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조사받고, 세금도 안 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관이 왔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천만에. 제발 내가 뭔가 해줘.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망가질 순 없어. 저는 거짓 금팔찌를 만지며 웃었습니다. 가족. 그 단어를 반복하며 김민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철거금을 지은이에게 주며 혼외인은 결국 혼외인이라고 말했을 때 넌 그랬어? 나에게 2천만 원 빚을 갚아달라고. 민호의 신혼집을 사달라고. 시어머니의 수술비를 내달라고 할 때는 가족이었는데 이제야 갑자기 가족이 돼? 김민우는 입을 벌리고 말을 못했습니다. 얼굴이 점차 창백해졌고 저의 말이 맞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원, 나는 모르고 그랬어?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이해해줘. 그가 다시 저에게 다가가지만 저는 단호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만해. 너는 모른다는 핑계로 10년 동안 나를 이용했어. 이제 그만.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혼 청구서를 김민우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서명해. 우리 사이는 여기까지야. 김민우는 청구서를 보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혼. 지금 이 상황에서 이혼을 말해? 강지원. 너 정신 차려. 이 모든 게 누가 했는지 알아? 너잖아. 너가 우리를 내쫓은 거잖아. 그의 목소리가 커졌고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래. 나야. 저는 당당하게 인정했습니다. 세무청에 너희들의 세금 탈루 증거를 보낸 건 나고 경찰에 지은이의 불법 모금 증거를 보낸 건 나고 감찰위원회에 시어머니의 보조금 유용 증거를 보낸 것도 나야? 김민우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철거지는 내 유산이란 걸 잊었어? 3개월 전부터 유산 확인 소송을 준비했고 지금 법원에서 임시 처분을 받았어. 너희가 가진 돈은 모두 불법적으로 얻은 것이고 이제 그 모든 게 내게 돌아오는 거야? 밖에 눈은 점차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민우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나는 앞으로 너를 잘할게. 아무것도 안 묻고 그냥 우리 다시 시작해줘. 하지만 저는 그를 바라보며 단지 웃었습니다. 눈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히 가. 그리고 이혼 청구서 서명해서 변호사에게 보내.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 이혼을 신청할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김민우의 울음소리와 욕설이 문 밖에서 계속해서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관심 없었습니다. 작업실로 돌아가 시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거짓 금팔찌를 빛에 비추었습니다. 이제 이 팔찌는 더 이상 거짓을 상징하지 않고 저의 자유와 복수를 증명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문 밖 김민우의 울음소리가 서서히 멀어질 때 저는 시아버지의 사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대로 해결할게요. 거짓 금팔찌를 손에 쥐고 작업대에 앉았고 자수바늘을 꿰는 손은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혼란한 감정보다는 오랜 기간 준비한 계획이 차근차근 실현되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새벽 2시. 변호사의 문자가 왔습니다. 강 씨. 법원이 철거 보상금 계좌에 대한 임시 동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순옥 씨와 김지은 씨는 보석되었지만 여권이 압류되고 출국이 금지되었습니다. 김민호는 세금 탈루에 대한 추가 증거가 발견되어 구금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문자 뒤에 법원의 공식 결정문 스캔본도 함께 첨부되었습니다. 또한 유산 관련 임시 처분이 승인되었어요. 철거지의 소유권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강 씨의 관리하에 있게 되었고 이순옥 씨는 소유권 변경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이순옥이 보석되었다는 건 예상 중이었지만
출국 금지와 계좌 동결은 그녀에게 충분한 타격일 것입니다. 그녀는 늘 외국에 저축해둔 돈을 자랑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아침 9시. 이재훈 씨가 보고 왔습니다. 강 씨. 이순옥 씨가 보석된 뒤 법률사무소에 갔어요. 철거지는 우리 가족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변호사를 고용했고 유언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할 거라고 들었어요. 이재훈 씨는 이순옥이 법무사와 대화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김민우 씨가 주변 친척들에게 강지원이 욕심이 나서 가족을 배신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어떤 친척은 이순옥 씨 편에 서서 강 씨를 비난하고 있기도 해. 그래. 저는 자수 작업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친척들의 입장은 상관없어. 중요한 건 증거지. 저는 이재훈 씨에게 김민우가 퍼뜨리는 헛소문을 녹음해줘라고 부탁했습니다. 나중에 명예훼손 소송의 증거로 쓸게. 오후에 법률사무소에 갔을 때 변호사는 안심한 표정을 지고 있었습니다. 강 씨. 이순옥 씨가 제출한 증거는 모두 무효였어요. 그녀가 제출한 원래 토지 소유자는 시아버지라는 주장은 맞지만 시아버지의 유언증서 공증본과 공증서관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녀의 주장은 통하지 않아요.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또한 김민우 씨가 지난 10년간 강 씨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입금 내역을 모두 모았어요. 이는 강 씨가 시댁에 경제적 지원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재산 분할 시 이 부분을 고려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서류를 살펴보며 점점 명확해지는 방향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혼 소송은 언제 시작되나요? 이혼 청구서를 김민우 씨에게 전달했고 그는 15일 이내에 답변해야 해요. 만약 답변을 하지 않거나 반대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변호사는 웃으며 추가했습니다. 강 씨의 경우 김민우 씨가 가족을 방관하며 강 씨를 경제적으로 착취한 사실이 명확하므로 이혼 판결은 매우 유리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자수 작업실에서 열반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시작했습니다. 붉은색과 금색 실을 사용해 펠리컨이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이 작품은 저의 경험을 담은 것이기도 하고 다른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 있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거짓 금팔찌를 보았고 이제는 그 표면의 코팅이 거의 벗겨져 은색 금속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팔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팔찌는 거짓이 아니라 저의 견디고 이겨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녁 시간. 김민우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차갑고 결정적이었습니다. 강지원. 이혼은 그만하자. 철거지는 우리 둘의 공동 재산으로 나누고 너가 시댁에 준 돈은 안 물을게. 그래도 가족이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 너가 그 단어를 할 자격이 있나요? 이혼과 재산 분할은 법원이 결정할 거고 나는 단지 내 권리를 주장할 뿐이야. 강지원. 너 이렇게 할 거면 후회할걸. 김민우는 분노해서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열반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 속에서 깨어나는 펠리컨의 날개를 꿰맨 손에 힘이 차고 있습니다. 이순옥과 김민우가 마지막으로 저항하려 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제 어떤 힘도 저를 막을 수 없습니다. 법과 증거가 저의 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우의 분노에 찬 전화가 끊긴 뒤 저는 단지 자수바늘을 계속 꿰었습니다. 그의 위협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오히려 법원에서 저를 더욱 유리하게 만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거짓 금팔찌를 손에 쥐고 열반 작품의 펠리컨 날개를 꿰맨 실이 붉은색 불길처럼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이재훈 씨가 새로운 정보를 전해왔습니다. 강 씨.
김민우 씨가 퍼뜨린 헛소문이 역전되었어요. 몇몇 친척이 시댁이 세금을 안 냈다는 사실과 김지은 씨의 불법 모금 사실을 알고 나서 이순옥 씨 편에서 강 씨 편으로 돌아왔어요. 특히 저축금을 김지은 씨에게 투자한 친척 2명이 경찰에 증언을 내고 있기도 해 이재푼 씨는 친척들이 경찰서에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도 기순옥이 우리를 속였다고 화를 내고 있어요. 이제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강 씨를 이해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척들의 태도 변화는 예상 밖이었지만 이는 시댁에게 또 다른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친척 관계를 핑계로 저를 압박했지만 이제 그 관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변호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씨. 명예훼손 소송이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김민우 씨가 퍼뜨린 헛소문을 녹음한 파일과 친척들의 증언이 충분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변호사는 웃으며 추가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에서 김지은 씨의 불법 자금 모집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합류하여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들도 강 씨가 제출한 증거를 활용할 거고 이는 김지은 씨의 형량을 더욱 무겁게 만들 거예요. 그럼 이순옥의 변호사는 어떻게 했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순옥 씨의 새 변호사는 유언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내놨어요. 하지만 공증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유언증서의 진위를 증명할 예정이고 시아버지가 유언을 작성했을 당시의 증인도 찾아냈어요. 이 때문에 이순옥 씨의 주장은 거의 무효일 거예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찬 것이었습니다. 또한 세무청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댁이 15년간 총 5억 원 이상의 세금을 탈세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이는 단순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가짜 금팔찌를 만졌습니다. 5억 원 이상의 세금 탈세는 이순옥에게 큰 충격일 것입니다. 그녀는 돈을 아끼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생각했고 이제 그 돈 때문에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자수 작업실에서 TV를 켰습니다. 지역 뉴스에서 김지은의 불법 자금 모집 사건과 시댁의 세금 탈세 사실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단기 고수익 투자라는 명목으로 노인들의 저축금을 모으고 세금을 탈세하며 국가의 저소득자 보조금까지 불법으로 받는 가족이라고 설명했고 시댁의 주소와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순옥과 김지은이 외출하다가 기자를 만나 도망치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열반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다새의 몸통 부분이 거의 완성되었고 붉은색과 금색 실이 섞여 불 속에서 재생되는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저의 아픔과 용기를 담은 것이고 다른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 있었습니다. 밤 10시 이재훈 씨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 씨, 이순옥 씨가 금은류 가게에 갔어요. 모든 귀금속을 팔고 있는데 세금을 내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세금이 너무 많아 금속 판매액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재훈 씨는 이순옥이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가게에 내어놓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내 모든 게 없어졌어라고 말했어요. 저는 사진을 보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이순옥이 가장 아끼던 금을류를 팔아야 한다는 건 그녀에게 최악의 벌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금을류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재산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저의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순옥과 그녀의 자녀들은 점차 빠져드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의 최종 승리는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었고 저는 이혼과 재산 분할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작업실 창문을 비췄을 때 저는 열반의 마지막 세부를 꿰맸습니다. 사다새의 눈동자에 금색 실을 살짝 넣었더니 마치 불 속에서 타오르는 생명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짜 금팔찌를 작품 옆에 놓았고 두 물건이 마치 서로의 이야기를 증언하듯 어울렸습니다. 오전 10시. 이재훈 씨가 찾아왔습니다. 강 씨. 이순옥 씨가 20년 전 토지 소유권을 변경할 때 사용한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증거를 찾았어요. 그가 건네는 서류는 토지관청에서 발급한 원본 등록부와 이순옥이 제출했던 신청서입니다. 이순옥 씨는 시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해서 소유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했어요. 당시 관청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아 위조가 쉬웠지만 지금은 서명 감정 전문가가 이를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서류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는 유산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해. 이 증거를 변호사에게 전달해줘. 알겠습니다. 이재훈 씨는 갑자기 추가했어요. 그리고 김민우 씨가 어제 저녁 작업실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강 씨를 만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촬영했고 그가 강지원이 안 나오면 작업실 문을 부술 거라고 속삭이는 모습도 담겼어요. 그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 저는 웃었습니다. 김민우가 이 정도로 절망에 빠졌다는 건 예상 밖이었지만 이는 오히려 그의 자멸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명예훼손 소송의 추가 증거로 사용해줘. 오후 2시. 변호사의 전화가 왔습니다. 강 씨. 서명 위조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었고 법원이 서명 감정을 의뢰했어요. 감정 결과가 나오면 이순옥 씨는 위조 문서 작성 및 사용 혐의까지 받게 됩니다. 변호사는 긴장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또한 이혼 소송 첫 재판이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립니다. 김민우 씨가 부부 관계를 복원하고 싶다고 주장할 거고 시댁이 강 씨에게 준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 강 씨가 지난 10년간 시댁에 준 모든 경제적 지원 내역을 증명하면 됩니다. 입금 통장, 수술비 영수증, 신혼집 구매 계약서 등을 모두 준비했으니 문제 없을 겁니다.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재산 분할해서 강 씨를 유리하게 판결할 거예요. 저녁 시간. 김민우가 작업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자 그가 무릎을 꿇고 제발 용서해줘라고 외쳤습니다. 이혼하지 마. 나는 앞으로 너를 위해 모든 걸 할게. 철거지도 내가 가지고 시댁의 빚도 내가 갚아줄게. 그의 눈에는 혼돈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거짓 금팔찌를 목에 걸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 10년 동안 내가 뭐 했어? 시어머니가 나를 죄인이라고 불렀을 때, 지은이가 나를 비웃었을 때, 민호가 내 돈으로 노는 걸 보고 있을 때, 넌 그냥 고개를 숙였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혼은 필수고, 재산 분할도 법원이 결정할 거. 너는 그냥 재판에 나와 알맞게 대답하면 돼. 김민우는 울며 나는 너를 사랑했어라고 외쳤지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너무 늦었고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작업실로 돌아가 열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품이 완성되는 대로 저의 과거도 함께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밤 11시. 경찰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지원 씨. 김지은 씨가 불법 자금 모집 사건 관련하여 추가 증거를 인정했어요.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이 너무 많아서 이순옥 씨가 소유한 나머지 재산을 매각하려고 하지만 세금 빚이 우선하여 매각액이 세금으로 우선 충당될 예정입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객관적이었습니다. 재판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고 김지은 씨는 적어도 5년 이상 형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이미 그쳤고 달빛이 작업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이혼 재판과 유산 소송, 그리고 다음 달에 김지은 재판. 그들에게 내릴 최종 심판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혼 재판이 열린 화요일 아침. 저는 거짓 금팔찌를 목에 걸고 법원으로 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로. 지난 10년의 순진함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법원 로비에서 김민우와 이순옥을 만났습니다. 김민우는 눈 밑에 검은 자국이 깊고 이순옥은 머리가 갑자기 많이 하얗게 변했으며 평소의 당당함은 사라진 채 처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증거를 하나씩 확인하며 질문했습니다. 시댁이 저에게 받은 2천만 원 빚 갚아주기, 1억 5천만 원 신혼집 구매, 800만 원 수술비 등 경제적 지원 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김민우가 퍼뜨린 헛소문 녹음, 이순옥의 외인 발언을 증명하는 친척 증언까지 모든 증거가 김민우와 이순옥을 불리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대답할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는 순간 재판장은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원고 강지원 씨의 이혼 청구를 허가한다. 재산 분할은 원고가 지난 10년간 부부 공동 생활에 기여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배우자 김민우 씨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한 유산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철거지 소유권과 2억 8천만 원 철거 보상금은 모두 강지원 씨에게 귀속된다. 법원을 나온 뒤 이순옥은 갑자기 저에게 달려와 붙잡았지만 경찰관이 격리시켰습니다. 강지원, 너 이 암울한 년아, 내 모든 걸 뺏어가다. 그녀는 울며 저를 저주했지만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단지 웃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한 모든 것을 이제 갚았을 뿐입니다. 한 달 뒤, 김지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불법 모금으로 23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모금액 5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어 결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순옥은 15년간 5억 원 이상 세금 탈루와 저소득자 보조금 유용, 문서 위조 혐의로 과태료 3억 원을 지불해야 했고 모든 금을류와 부동산을 매각해도 세금이 모자라 결국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김민호는 세금 탈루 관련하여 6개월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엔 고용도 어려워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김민우는 이혼 후 한 번 재혼을 시도했지만 시댁의 악명과 빚 때문에 금방 이혼했습니다. 추후 이재훈 씨가 보고해준 바에 따르면 그는 대형마트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매일 술에 취해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철거보상금으로 서울 강북에 넓은 작업실이 있는 독립주택을 샀습니다. 거짓 금팔찌는 작업실 벽에 설치한 작은 전시장에 놓았습니다. 표지판에는 거짓과 진실의 경계라고 적었습니다. 그 뒤로 열반 작품을 완성했고 이 작품은 한국국립박물관에서 전시를 열며 전통 자수의 새로운 표현과 여성의 용기를 담은 걸작이라고 평가받아 소장되었습니다. 인터뷰를 받은 날, 마루창 밖에는 햇살이 화사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열반을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라고 묻자 저는 거짓 금팔찌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거짓을 주고 아픔을 남겼지만 그 덕분에 저는 진실을 알고 스스로를 찾을 수 있었어요. 이 작품은 저뿐 아니라 힘든 상황에 놓인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뒤 저는 비영리 단체라는 이름으로 NPO를 설립했습니다. 가정을 통해 경제적 착취를 받거나 유산을 빼앗긴 여성들에게 법률 상담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겪은 아픔을 통해 다른 여성들이 저처럼 아파하지 않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작업실에서 자수를 하고 있습니다. 열반 이후
새벽 희망 등의 주제로 작품을 만들고 있으며 각 작품 매출의 일부는 NPO 운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짓 금팔찌는 여전히 작업실에 놓여 있지만 이제 그것을 보면 분노가 아니라 과거를 넘어선 나를 확인하는 기념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김민우의 아내 이순옥의 며느리가 아니라 한국 전통 자수 비전승자 강지원입니다. 누군가의 외인으로 취급받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저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이자 가장 아름다운 복수였습니다. 이야기 끝.